국감 쇼츠 경쟁 제작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나요? 아수라장이 된 국감 첫날인데 이분들이 각 위원들이 쇼츠를 제작하고도 남을 정도의 자극적인 행동과 언사를 통해서 아주 초토화가 돼서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 참 많았는데 자 어떤 장면이 가장 최악이었는지 우리 이거는 랭킹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나요? 그 최 누구냐 무소속 최혁진 민주당이 배치 달아준 사람이잖아요. 네. 비례대표 공천으로. 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조이데 대법원장 사진 합성해서 그렇죠. 아 저거는 제 주변에 저 뒤에 약간 뭐야 저 뒤에? 아 오른쪽 위에 뭐야? 누구야 저기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분 아니야? 법원행정처장? 근데 아무튼 저거는 정말 보시니까 어땠어요? 역겨워요. 역겹고 음.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괴감이 들고 음. 저런 인간한테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의 비례 공천이 정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게 다시금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저거는 정상적인 법사위였다면 위원장이 아마 제재했을 겁니다. 경고 주거나. 네. 저분은 비례 소속당이었다고요? 기본소득당인데 그게 기본소득당에서 이제 비례를 달고 민주당의 그렇죠. 시민연합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오른 거니까. 저분은 심지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에 남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이제 않고. 기본소득당 뒤통수 치고 이제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어. 일단은 네. 뭐 그 정도 상황인데요. 네. 아 근데 진짜 역겨워요 정말. 이거는 전반적으로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네. 굳이 뭐 민주당이나 최혁진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저 장면은 좀 솔직히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득점에 도움이 될까? 어차피 국민 인식을 놓고 싸우는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사법 처리를 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오히려 저런 모습 속에서 저는 과거에 이탄희 의원이 그립더라고요. 어떤 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실제로 그 근거를 갖고 혹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인식 속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 공감대 형성해내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약간 실종된 거 아닌가? 근데 이번 그런 생각이 국감에서 좀 들었어요.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국회의원 찾기 어렵던데. 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많이 그립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거꾸로 의원들한테 좀 실망하셨다는 말씀. 네, 그리고 그래도 좀 질의가 명품이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분이 계셨는데 전 박균택 의원. 어떤 박균택 의원이 네. 조희대 대법관 혹은 천대엽 이 뭐죠? 법원행정처장. 법원 네. 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게 의도를 갖고 지금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예. 이런 질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는데 저는 그런 질의 소리 안 지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질의는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답변도 자기들도 이게 머뭇머뭇 걸릴 수밖에 없게 네. 만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약간 신뢰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훨씬 더 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좀 약간 많이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게 네. 최근에 한 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국감이나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원외인데 예. 김경진 의원이 있거든요. 예. 스카. 그분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빵 떴어요. 스카. 근데 그 김경진 의원의 그 당시 떴던 질의를 보면 네. 막 성질내고 빠락빠락하지 않아요. 예. 되게 조곤조곤하게 논리적으로 질문을 빌드업해서 나온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때문에 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정석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호통 때문에 오공청문회. 호통 치면은 뭐 뜬다라고 다들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 또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에는 네. 불의에 맞서서 호통 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갑이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호통이 아니라 좀 젠틀한 품격 있는 모습으로 그 대신 실력으로 그 예. 김경진 의원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논리적 구조를 쌓아가면서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네. 그러니까 뭐 말을 하고 약간 예. 빙빙 돌리던 사람이 딱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 하는 걸 끌어내야 이제 그게 박수 받고 기억에 남는 시대가 그게 됐는데 훌륭한 질문이죠. 아직도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내가 한번 호통치고 버럭하면 그거 한 30초짜리 쇼츠 만들어서 네. 유튜브에 올리면 개딸들이 좋아요 많이 찍어주겠지. 네. 그 정도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그만 좀 먹어. 귤 다 깐데. 아, 귤이나 깔아 이씨. 지금 저희가 한 6개 정도 이상 드린 것 같은데 2개밖에 남지 않은. 맛있습니다. 좀 하나 줘? 아. 하나 줘? 하나 줘?
던져줘요. 하나 줘, 받아봐. 하나 줘, 받아. 괜찮아. 내 마음이야. 진짜 던질 거야? 하나, 둘, 셋. 귤 던지고 막. 저는 마다하지 않아요. 귤 시구하고 막 포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 개 넘기나? 아 이게 원래 귤이 귤락이라고 해가지고 껍질이 많은 귤이 있는데 네. 귤락이 많이 없어요. 아. 먹기 참 좋습니다.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얇고 네. 자꾸 해가지고 네. 먹기에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 되게 잘 던지고 잘 받았다. 예, 방송하면서 귤 던지고. 제가 또 어릴 때 그 롯데 어린이 야구단 투수 출신이라. 아 근데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우상향했는데. 요거는 볼이었어. 아니 ABS 아 그렇게? 아. 어쨌든 귤 감사하고요. 저는 어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좀 더 부각된 국감이 아니었나. 아, 오늘 되게 예. 발끈하지 않고 음흠. 최혁준 의원의 그 어이없는 질문에 네. 발끈해가지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들도 하실 수 있었는데 네. 그냥 묵묵부답 그냥 계속 지켜보는 그 모습들이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참고 잘 대응했다라고 평가받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여야 3명씩 그리고 무소속 1명 그렇게 질의를 하게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은 어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었었어요. 네. 참고인은 이석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그 정말 뭐 신동욱 의원은 감금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이석을 막고 정말 증인을 대하듯이 쏘아붙이는 그 여야의 어떤 국회의원, 특히 여권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는 하등 평가할 게 없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무엇보다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취지 파기환송 받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과 국회 증감법, 국회법에는 계속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저께 보면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그건 분명히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질의가 맞습니다. 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1심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막 고지하고 공지하면서 이건 사실 무죄였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냥 이 재판은 잘못됐다. 무죄는 그러니까 유죄는 무죄였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고발돼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전 들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의사진행 발언에서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유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웃긴 건데 어쨌든 고등법원과 재상고를 통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심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우픈 총극이 어저께 계속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대엽 행정처장도 좀 다시 보였어요. 네. 이 사람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임명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추미애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삼권 분립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배우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점잖게 김명수 문재인 체제의 대법관마저도 너네 지금 초등학생 수준만도 못하다. 이 말을 돌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행정처장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아주 골수의 개딸 판사들 빼고는 많은 법관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부글부글 끓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보수가 사법 리스크에서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네. 한동훈이가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40개 넘게 기소했는데 다 무죄가 나오고 판사들은 막 수백 명을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구속영장 치고 하면서 모멸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한동훈이 가발 털 끝자락만 봐도 그 판사들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이제 이 원래 보수적이었던 법관 사회가 보수 진영과 멀어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진짜 큰 리스크야 정말. 예. 근데 어제 추미애, 서영교, 최혁진이 그 상처보다 더 큰 법관들의 어떤 자존심과 엘리트 의식의 모욕과 생채기를 냈기 때문에 또 이제 법관 사회의 분위기가 이거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 좀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기저효과를 낳은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기존에 상처가 됐던 흐름은 있었겠지만은 끝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했던 뭐 탄핵에 동의하고 이런 것들은 또 옳은 행보는 있었잖아요. 국민을 아니요, 한동훈이 했던 일 중에 옳은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한동훈의 존재 자체에 대한 예.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가발 때문에. 끝도 근데 실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뭐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네. 그 중에서는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 역시도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이 국민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대법관들도 다 느끼고 있는 바일 테고 예. 이걸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3월 28일 날 사건이 뭐 이게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접수가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4월 22일이잖아요. 근데 3월 28일부터 또 검토를 했다고 거기에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위에 검토 기록 있습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공식 문서에. 예.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항소를 했던 게 4월 10일입니다. 근데 항소 이유서가 4월 10일 날 작성이 됐는데 3월 28일부터 전원 합의체로 어떻게 회부될지 알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다 안 맞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에서의 불신 이 부분을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28일 날 이제 2심에서 끝난 거를 상고심으로 올리면서 접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사건 기록이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상고심에 올라온 모든 사건들은 사건 검토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상고 이유서는 당연히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 내지는 항소 이유서와 별개로 2심에서 적용됐었던 법리의 오인이 있는지는 사건 번호 부여되고 사건 기록 접수됐을 때부터 검토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4월 10날인가 상고 이유서 접수되고 한 4일 뒤인가 항소 이유서 접수되고 5월 1일 날 이제 선고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 36일 정도 걸린 겁니다. 5주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서영교 의원과 여건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틀 만에 내지는 9일 만에 내린 판결은 정확하게 아니다.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호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 가게 되면 예. 그러면 적어도 3월 28일 날 로그 기록 요거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내야만 전산 기록을 살펴본다는 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면 기록이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그렇게 되긴 그리고 절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고 이유서도 보지 않고 검토를 했다는 지점 그런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최근 5년간 지금 말씀하신 35일 미만의 예. 대법 심리 사건 중에 1,822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파기환송된 건 유일하게 이재명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윤석열은 체포적부심에서 풀어주는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풀어주는 예외적 조치를 취했고 왜 이재명 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또 적용되지 않는 이거를 적용했는가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그거예요. 초래되는 것 같아요. 이례적인 빠른 판결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형 나오고 2심에서 무죄 받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대통령 후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이례적인 후보가 이례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고 후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판결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대선 이후에 판결을 했다면 또 논란은 없었을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이 혼자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14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건지 14명의 어떤 집단 지성을 인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관들의 이 심증이 형성된 과정 자체를 뜯어보거나 이렇게 해석하거나 외부 국회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법관들은 위축되거나 기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원 합의체 판결 내린 대법관 중에 2명은 명백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거나 다 동의 안 했는데 억지로 전합을 열어서 판결을 내린 거면 그 2명의 양심 선언이 지금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보 좌파의 어떤 여러 가지 법조 카르텔이 또 있어요. 네. 거기 또 이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들은 다 LKB라는 로펌 가 있고 막 대법관 출신도 많고 네. 너네 한마디만 해라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뉴스 때리고 막 난리 날 준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보 성향 2명마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큰 이견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1심이 이례적으로 633 원칙을 어기고 2년 넘게 끌어진 그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 633 원칙에 맞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 처음에 이제 선고기일 잡혔을 때 민주당에서 다 환호했어요. 이건 100% 무죄다. 네. 그리고 박범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틀이면 다 본다. 막 그런 말씀을 방송에서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만약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대로 무죄였으면
빨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유죄니까 뒤늦게 절차를 문제 삼는 거예요. 만약 절차가 문제였으면 선고기일 잡혔을 때 기일 잡힌 걸 가지고 문제를 잡았어야죠. 그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다 무죄다, 100% 무죄라는 내가 정보 얻었다.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런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했고. 이동학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늘 또 뭐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 말로만 되풀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무죄였어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예측이?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왜 당연히 아닌가요? 문영배 헌법재판관 소장이 네. 소장이었나? 여튼 그 주심 재판관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차일피일 뒤로 미룬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항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다가 몰려가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네. 인터뷰하는 걸 보니 왜 그렇게 늦게 했냐라고 하니까 법도 국민을 설득하는 게임이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졸속으로 심사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 법 판결에 대한 훼손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훼손이 일어나게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무죄가 저는 당연했기 때문에 무죄의 판결이 고법에서 나왔는데 네. 대법에서 이 판결을 뒤집을 때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이라도 줘야 돼요. 그런데 7만 쪽을 이틀 만에 이걸 심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당연히 신뢰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법무부 장관 하신 박범계 의원께서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일주일이면 수십만 쪽 본대요.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결과가 나올 때는 아무 말 안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나오니까 이게 돼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절차적으로 오히려 정당성이 없죠. 근데 보통 판사가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몇만 쪽의 분량을 혼자 그걸 다 소화하나요? 그 소화 같이 해주는 아니, 대법에는 대법 연구관들이 따로 그럼 있습니다. 연구관들이 또 네. 올라오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점차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대법원 가본 사람 없죠? 가봤어? 난 놀러는 가봤지. 가봤어? 전 지금 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네, 2심 무죄 받은 대법원 게. 전문가. 그 예. 대법원에 이제 검찰이 항소하고 저희도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서면 반박 논리를 쓰면 네. 이제까지의 재판 기록 말고 핵심 쟁점을 다룬 상고 이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몇십 페이지 분량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상고 이유서를 보면 모든 쟁점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사실 여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때 그 이전까지의 재판 기록이나 증거 기록을 추가 알파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연구관들이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일주일에 수십만 쪽 다 가능하다는 건 그 수십만 쪽을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상고 이유서와 상고 이유에 대한 반박 서면을 보고 나서 풀리지 않는 쟁점 같은 경우를 추가 알파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라면 일선 판사들과 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법관 중에 명확한 진보 좌파 성향인 대법관들이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지. 아니, 네, 판결을 어제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그런 말 했다는 거잖아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었던 법관 2명도 동의했었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1심 재판이 2년 6개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길게 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증인들을 불러서 들어보는 과정도 겪어봤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지연 전술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법관들이 여야 성향 할 것 없이 정치 성향 할 것 없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지연된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2심 무죄 나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뭐 뜯어보고 1심이 원래 뭐 유죄인데 무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재판 내용을 이렇게 흔든다라는 것은 정확한 상권 분립의 나라의 어떤 헌법 근거를 흔드는 거죠. 예, 일단은 어제 국감 첫날에 제가 국민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아수라장을 보면서 좀 성숙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가.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혁진 의원의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 그 피켓을 보고 서로 요새 쇼츠 경쟁 하다 보니까 저 아이템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럼 아닌가요? 네. 놀랬나요? 아니, 현장에서 약간 제지하는 듯한 그렇습니까? 발언을 했거든요. 법사위가 네. 요새 서로 튀기 경쟁하는 것 같아서 제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제대로 된 국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여러 날 남아 있죠. 그래서 박균택 의원 질의는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보실만 합니다. 네. 그래서 잘 된 거 하나 추천해 주는 거예요. 차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감 얘기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국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인들이 그 재벌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 그래서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 간사단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당 시절처럼 기업인에 대한 마구잡이 증인 신청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증인 신청을 해서 의견을 제대로 듣고 또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것들이 정치인의 목적인데 뭐 야당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 약간 논리에 안 맞아서 이게 혹시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에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국회의 증인으로 와야 되는 이 강제성을 좀 높이는 일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국감을 많이 보잖아요. 일 때문에 생중계도 보고. 그러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고 질의를 할 거면 그 CEO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CEO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총수를 부르는 건 네. 제가 총수 편드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언론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오너가 와야. 누가 왔다 이런 거. 그리고 보여주는 그 사람 거. 혼내고 호통치면서 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는 것도 있고 네. 기사 많이 나게 하는 용도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면밀한 정책 국감이 되려면 극소수의 경우 예를 들면 오너 일가가 어떤 사업 투자 관련해서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던가 네. 뭐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음. 경영상의 문제로 지적할 일이 있을 때는 예. 요즘은 대부분 CEO 체제입니다. 그렇죠. CEO 불러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준 높고 정책 질의가 가능한데 이제 그렇게 하면 기사가 별로 안 나니까 유명한 사람 불러서 한탕 하려는 국회 문제도 있다고 봐요. 저는 냉정하게.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했고 행안위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소환했고 산자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소환했고 법사위는 이부진 부사장을 소환하려다가 실패했어. 이번에 신라호텔 단체 시진핑 관련해서 단체 예약 취소 건을 두고 실패해서 박상우 호텔신라 운영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APEC 정상회의 행사 참석하는 당일에도 출석 요구를 받아서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CEO의 답변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국회에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근데 아닌가. 약간 이게 한국적 기업의 어떤 형태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CEO가 나와도 대부분 바지 사장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실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뒤에서 그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국회에서 그냥 바지 사장 불러다가 이렇게 푹푹 찌르면은 뭐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을 테고 찔러다 한다 하더라도 그 그림자를 그냥 상대로 하는 것일 것이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좀 약간 요번에 특이하게 본 건 쿠팡의 경우는 네. 여야 관계없이 합의가 돼가지고 불렀는데 이분 미국에 계시다고 네, 그렇죠. 지금 못 나오신다고 예. 네, 야당 의원들도 붕괴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같이 붕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강행 규정을 어떻게 만들지? 실제로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뭔가 누구 망신 주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국회의 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저는 롯데카드나 네. 이번에 굉장히 개인 정보 막 유출되고 KT, SK 뭐 이런데 그 뭐 침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국민적인 뭐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감에서 충분히 따져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분명히 따져 물을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비껴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비춰지기가 어렵죠. 저도 장 최고 말에 동감도 하고 네. 이동학 최고의 말도 동감을 하는데 결국 이제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에 따라서 부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국회가 좀 합리적으로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의를 한다면 기업들이 나와서 답변해야지라고 아마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텐데 지금 국회가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을 부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국회부터 비판하고 의심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쿠팡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여러분도 아마 그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갑자기 쿠팡 사이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납치 광고라고 하거든요. 아 그거 진짜 극혐이야 극혐 네, 정말. 그러니까 아. 내가 자주 들어가요. 하루에 내가 몇십 번 보고자 하는 들어가죠, 어떤 거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가 갑자기 쿠팡 그 뭐 최저가 구매 맞아요. 사이트로 들어가 버리는 그걸 납치 광고라고 하는데 지금 쿠팡 CEO는 쿠팡 회장은 쿠팡 제휴 파트너스 12개 업체들을 고소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었다면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법적 조치를 할 것이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혀줘야지 맞는 거고 그런 걸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여야가 부르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나와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기업이 회피하고 안 나간다. 그리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목소리로 비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네.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은 참석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거는 좀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중복돼서 추석 부르고 에이펙도 같이 일정을 고려하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참작은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미 투자의 선봉장에 섰던 설 사람들도 우리 기업 CEO들일 텐데 예. 그것도 억울할 텐데 에이펙과 같이 일정 중복으로 겹쳐가지고 뭐 국감도 해라, 에이펙도 참석해라라고 하면 내가 기업 CEO나 총수라면 되게 난감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여야가 세심하게 조절해가지고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게 불러놓고 사전에 와서 의원실 찾아가서 우리가 요 일정 때문에 못 나올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원이 이렇게 상의하러 오면은 그때 지역구 현안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도 하죠. 네. 지역 민원 얘기를 넌지시 꺼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명 인사를 초대함으로써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이 정도다 되는 거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지난 뉴진스 한의 과방위 국감이었나요? 최민희 위원장이 뉴진스 한의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뉴진스 한의를 이렇게 휴대폰 폰카로 이렇게 사진을 뭐 한 거야 그게 정말. 엉거주춤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자기 상임위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근데 저는 요걸 보면서 그 위원장으로서 좀 품위가 손상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언뜻 했는데 민주당 인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니 본인이 연예인 좋아하는 거 또 자기도 팬의 입장으로 한 거를 왜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 증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위원회의 위상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